2026년 4월 한국은 단 72시간 후 멈출 예정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전기가 끊기고 도시는 조용히 식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름이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올라오던 원유가 끊겼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이 꺼낸 선택은 돈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36분 뒤 세계를 바꾸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새벽 2시 31분.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상황실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갈아 끼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느라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요. 붉은 숫자 하나가 전광판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D-89. 원유 비축분이 89일치 남았다는 표시였습니다. 어제까지는 D-91이었습니다. 오늘은 D-89, 내일은 D-87이 될 것입니다. 매일 이틀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던 에너지 안보과장 김성호는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볼펜이 굴러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줍지 않았습니다. 12시간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테헤란 국영 TV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늘부터 이란의 내해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2%, 그 22%가 지나가는 좁은 바닷길이 하루아침에 닫혀버린 것입니다. 국제 유가는 개장과 동시에 38% 폭등했습니다. 뉴욕이 패닉에 빠졌고 런던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서울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3%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파이프라인은 없습니다. 전부 배로 옵니다. 그 배들이 지나가는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해협이 막히는 순간 한국의 정유 공장들은 이미 납품 일정 재조정 공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업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공문에는 잠정 중단 검토 중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잠정이라는 단어가 공문에서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현장 소장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안.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진수.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나이 52살. 머리카락 반 이상이 하얗게 센 사람. 천궁이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 그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육아 차트가 아니었습니다. 발사 시험 데이터였습니다. 최근 6개월치 요격 정확도 수치. 그는 그 숫자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확신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옆에서 후배 엔지니어 이정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호르무즈. 박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우스를 움직여 차트의 마지막 수치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숫자 하나를 손가락으로 화면에 짚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그 손가락이 짚은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틀 뒤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 경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비축분은 현재 89일입니다. 산업 절전에 들어가면 최대 110일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110일. 누군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이 1월. 110일이면 5월 초. 봄이 오기 전에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은 우방국에 대한 원유 공급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나중에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을 꺼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산청장이었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위에 올라앉은 미사일. 천궁이. 그날 밤 늦게 박진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방산청장 비서실. 그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잠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원공단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공장들. 아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380km.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다란.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 있는 곳입니다. 칼리드 알-라시드.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공군 방공사령부 소속 중령. 나이 46. 회색이 스며들기 시작한 턱수염을 가진 사람. 그는 레이더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잔이었습니다. 시각은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것은 새벽 1시 14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 경보인 줄 알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는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붉은 점 12개. 이란 방향.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잔을 놓치는 바람에 테이블 위에 엎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전투 배치, 전투 배치. 12개의 붉은 점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6발, 순항미사일 6발. 추정 속도 마하 4에서 마하 6. 목표 추정 지점 동부주 석유 저장 시설. 칼리드는 헤드셋을 쓰고 지휘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반복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사우디의 패트리어트 포대 2개가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아군 요격 미사일이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칼리드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적색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나 다섯 번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도 요격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추가 요격 불가. 반복합니다. 추가 요격 불가. 두 발이 다란시 외곽 4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충격파가 왔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레이더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칼리드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렌지빛이 창문을 통해 레이더실 안으로 흘러들어왔으니까요. 저장 탱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14발이 날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2발. 이란은 사우디의 방공망이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멍만 골라서 찔렀습니다. 사우디 군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6개. 그중 정상 가동 중인 것은 4개. 나머지 2개는 정비 중이었습니다. 4개의 포대로 사우디 전체를 지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리야드, 제따, 담맘, 주바일, 라스 타누라. 핵심 시설만 15곳이 넘었습니다. 칼리드는 매일 밤 지도를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어디를 지키고 어디를 포기할 것인가. 그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월 첫째 주 칼리드에게 상부에서 보고서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 현황. 그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고가 열흘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왕 명령.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라. 방어 체계를 확보하라.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든. 칼리드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서 구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2026년 2월 초 워싱턴 DC 펜타곤 청사 4층 브리핑룸. 리처드 해밀턴은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중동 전략관. 그가 오늘 처음으로 들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천궁. 그는 그 이름을 듣고 처음에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사우디 방공망 현황.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들. 무방비 지역. 그것이 사우디 영토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해밀턴은 그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쁘긴 하지만 어떻게든 될 것이다. 미국이 나서면 된다.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우디 국방장관의 요청 내용이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6개. 즉시 추가 배치.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 해밀턴은 옆자리 동료를 보았습니다. 동료가 먼저 말했습니다. 줄 게 없어. 해밀턴이 물었습니다. 유럽 배치분에서 가져오면 나토가 가만히 있겠어? 러시아 상황 봐. 아시아 태평양부는 대만 해협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해밀턴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합참 작전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생산 일정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빠른 인도 가능 시점. 2028년 하반기. 해밀턴은 날짜를 보았습니다. 손으로 연도를 가렸습니다. 지금이 2026. 2년. 사우디의 요격 미사일 재고는 열흘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우디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작전부장이 서류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지 뭐.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흐리고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미국이 줄 수 없다.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해밀턴은 다른 보고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중동 정보 수집팀에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단 2줄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청 사우디의 비공식 채널 접촉. 제한 무기 천궁이. 해밀턴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같은 시각 창원. 박진수는 인천국제공항 근처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제3국. 사우디 측과의 첫 번째 실무 접촉.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격표. 인도 일정. 요격 성능 데이터. 이 숫자들이 테이블을 뒤집을 수 있는지 그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숫자 하나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D-89. 대한민국의 비축분. 89일. 그 날짜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두었습니다. 한편 리야드. 칼리드는 사무실 불을 켜두고 졸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바로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경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지도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해밀턴이 퇴근하며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궁이. 한국산. 그 이름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잠궜습니다. 2026년 2월 중순. 제3국의 한 호텔 회의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두 나라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랍어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쪽은 한국어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통역이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박진수는 테이블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두고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측 대표는 나이가 지긋한 준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아흐마드 알무타이리. 그는 한국 측 제안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가격이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수를 보았습니다. 아랍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달했습니다. 오타입니까? 박진수는 대답했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60억 원입니다. 천궁이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입니다. 같은 돈으로 4배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흐마드는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인도 일정. 6개월 이내 실전 배치 가능. 미국이 제시한 2년에서 3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아흐마드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상황을 압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설명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아흐마드는 잠시 박진수를 바라보다가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지도였습니다. 포대 배치 권고안. 어느 시설을 우선 방어해야 하는지, 포대를 어디에 놓아야 최적 커버리지가 나오는지, 한국 팀이 직접 분석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흐마드는 그 지도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흐마드가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한 점을 짚었습니다. 라스 타누라. 사우디 최대 석유 터미널.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7%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아흐마드가 박진수를 보며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달했습니다. 이곳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박진수는 지도의 그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걸린 시간은 2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2초 안에 박진수의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14년간의 개발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실패했던 시험 발사들이 지나갔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드론 표적을 마치던 날이 지나갔습니다. 최종 시험에서 요격률 수치가 화면에 떴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 2초 안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아흐마드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진수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계약이 성사되면 그 다음은 실전이라는 무대가 기다린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2번의 기회가 없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천궁이 포대 4개, 요격 미사일 240발, 대금의 60%를 원유로 결제.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인도. 서명은 없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수는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그 악수를 하는 아흐마드의 손이 생각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박진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60일. 계약부터 인도까지의 목표 일수. 그리고 그 아래에 다시 적었습니다. D-89. 대한민국의 비축분. 그 두 숫자 사이에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알아챈 것은 협상 시작 닷새 만이었습니다. 2026년 2월 하순. 펜타곤 4층 비공개 회의실. 리처드 해밀턴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의 책상에 도착한 첩보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비밀 협상 최종 단계 진입. 해밀턴은 그 보고서를 읽고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포토맥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회의 소집. 50분 후 같은 건물 안에 12명이 모였습니다. 국방부 관리들, 방산업체 로비스트 출신 자문관들, 중동 외교 담당관들,
해밀턴은 그들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을 이름으로 불렀던 사람은 이 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전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패트리어트 중동 독점은 끝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 말도 반박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왕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합동훈련도 재검토한다. 군사자문단도 마찬가지다. 동맹국이 생존을 위해 고르는 무기를 막으면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는 것. 해밀턴은 그 모순을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제방산시장에 천궁이 신뢰성 의혹을 퍼뜨린다. 실전 검증이 전혀 없다. 북한 위협 대응용으로 개발된 무기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방산업체 소속 기술 전문가 이름을 빌려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우디뿐 아니라 UAE,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비공식으로 배포한다. 해밀턴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습니다. 그가 착석하면서 말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독자적으로 사우디에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한국의 천궁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부품 중 일부가 일본산 소재에 의존한다. 공급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왜요?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일본도 중동 방산 수출 시장에 들어오려 합니다. 한국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일본 차례는 없습니다. 해밀턴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맹국이 그 옆에 서서 칼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그 장면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날이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압박은 빠르게 효과를 냈습니다. 사우디 왕실 내 친미파 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더 큰 것을 잃는다. 천궁이가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 주장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협상을 동결했습니다. 박진수에게 그 소식이 들어온 것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잠시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방위성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천궁에 사용되는 일부 전자부품 수출을 재검토할 수 있다. 2년 전 반도체 소재 규제와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소재 하나가 막히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인도 일정이 무너집니다. 인도 일정이 무너지면 계약이 날아갑니다. 계약이 날아가면 원유가 없습니다. 원유가 없으면 박진수는 그 생각의 끝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방산청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천궁이 생산 라인 전체 부품 목록, 일본산 소재 의존 현황, 얼마나 빨리 대체할 수 있는가. 보고서가 올라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박진수는 그 사흘 동안 공장 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 그는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뒤로 기댔습니다. 이정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진수는 보고서를 이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이정우가 읽었습니다. 그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이걸 다 했습니까?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한국은 2년 전부터 핵심 부품 국산화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이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사태 직후였습니다. 그때 배운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이 막겠다고 위협한 부품들은 이미 대부분 한국산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칼이 빈 곳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협상은 여전히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면초가였습니다. 에너지 비축분은 매일 줄었습니다. D-74, D-72, D-70. 숫자가 떨어질수록 산업 현장의 절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부터는 일반 가정에도 절전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서울 도심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박진수는 그날 밤 퇴근길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환하게 빛났을 거리가 어두웠습니다. 그는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그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부 안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가 막혔으니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한다. UAE가 대안이 될 수 있다. UAE는 사우디보다 미국 의존도가 낮다. 독자적인 무기 도입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 이미 이란의 공격 위협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늘을 막아줄 무언가가 필요한 나라다. 박진수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청장이 직접 걸었습니다. UAE를 공략합니다. 실전 시범 배치입니다. 성능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박진수는 대답했습니다. 언제입니까? 3주 뒤. 침묵.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박진수는 공장 창밖을 보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초.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새벽 2시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게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간 화물기 3대가 램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군용 수송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민간기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컨테이너 하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천궁이 발사대와 레이더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해된 상태였습니다. 현지에서 다시 조립합니다. 박진수는 손으로 컨테이너 옆면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드렸습니다. 이정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갑니까? 당연하지. 이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화물기가 이륙한 것은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UAE에서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실전 배치, 실전 교전, 그리고 결과. 3가지였습니다. 그중 2번째와 3번째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해야만 증명이 됩니다. 이란이 공격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부다비. 칼리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우디 방공사령부가 아니었습니다. UAE 국방부였습니다. 당신이 직접 한국 팀과 함께 운용을 담당합니다. 칼리드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무기입니까? 천궁이입니다. 칼리드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전화 너머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칼리드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부다비 밤하늘.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무기를 들고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을 지켜야 한다. 그가 가진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국팀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박진수의 화물기가 아부다비 공항에 내린 것은 현지 시각 오전 10시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사막의 열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진수는 선글라스를 쓰고 내렸습니다. UAE 군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복을 입은 중령.
칼리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짧게.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배치는 사흘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아부다비 인근 전략 거점 2곳, 발사대 2기씩, 레이더는 가장 높은 지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진수는 조립이 끝날 때마다 각 부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사 하나씩, 케이블 하나씩. 이정우가 옆에서 체크리스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둘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았습니다. 2번씩. 칼리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2번째부터는 직접 옆에서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배치 완료 이틀째 밤. 박진수와 칼리드는 지휘소 옆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랍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물었습니다. 통역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믿습니까? 박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믿습니다. 칼리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들었습니까? 14년 걸렸습니다. 칼리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이 도시에 있습니다. 박진수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은 약속.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들은 약속이었습니다. 2026년 4월 7일 새벽 3시 40분 아부다비 방공 지휘소. 칼리드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10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배치 이후 매일 이 시간에 지휘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새벽이 많았습니다. 박진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빈 종이컵이 3개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새벽 3시 47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낮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휘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즉시 앉은 자리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는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접촉 다수. 북쪽. 칼리드가 일어섰습니다. 화면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았습니다. 붉은 점들이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점들. 칼리드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세다가 멈췄습니다. 전부 몇 개입니까? 병사가 말했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칼리드는 박진수를 보았습니다. 박진수는 이미 레이더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숫자가 확정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8발, 순항미사일 24발, 자폭드론 22기, 합계 64개, UAE를 향해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UAE에 가한 단일 작전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UAE 전역에 방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사이렌이 아부다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에 있던 차들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대피소를 향해 뛰었습니다. 지휘소 안. 칼리드가 소리쳤습니다. 전투 배치. 병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헤드셋을 썼습니다.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박진수는 이정우와 레이더 화면 옆에 섰습니다. 이정우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박진수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입을 닫았습니다. 천궁이 다기능 레이더가 가동되었습니다. 전파가 하늘로 나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64개의 표적이 모두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의 숫자와 기호들이 쏟아졌습니다. 체계가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위협 분류, 우선순위 배정, 교전 순서 결정.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12초 만에 끝났습니다. 화면에 교전 순서표가 떴습니다. 1순위, 고고도 탄도미사일. 2순위, 중고도 순항미사일. 3순위, 저고도 드론. 칼리드가 박진수를 보았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리드가 소리쳤습니다. 교전 개시. 새벽 3시 50분.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대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미사일이 사막의 밤하늘을 가르고 솟아올랐습니다. 흰 연기 줄기가 하늘에 선을 그었습니다. 3초 뒤 두 번째가 올라갔습니다. 3초 뒤 세 번째가, 발사대 2개가 번갈아가며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휘소 창문이 진동했습니다. 커피잔들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수는 레이더 화면을 보았습니다. 붉은 점과 파란 점이 서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접근, 접근, 교차. 화면에서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이 공중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두 번째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탄도미사일들이 아부다비 상공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밤하늘에서 번쩍임이 보였습니다. 지휘소 창문 너머로 파편들이 사막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파편들이 별처럼 떨어졌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탄도미사일 18발 중 15발이 교전 개시 7분 만에 격추되었습니다. 박진수의 손이 레이더 화면 옆 콘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6번째, 17번째, 18번째 탄도미사일이 화면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UAE 영공 아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두 점이 겹쳤습니다. 섬광,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이정우가 무의식 중에 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칼리드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의 표정은 알아보았습니다. 탄도미사일 18발 전부 격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항미사일 24발이 저고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바빠졌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지형을 따라 날아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잡기 어려운 고도였습니다. 그러나 천궁이는 저각도 탐지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순항미사일들이 하나씩 표시되었습니다. 교전이 재개되었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다시 하늘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발사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발사대의 열기가 지휘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막의 밤 공기가 화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칼리드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씩, 둘씩, 때로는 3개가 동시에. 그때마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불꽃이 피었다가 꺼졌습니다. 24발 중 19발이 격추되었습니다. 20번째, 21번째, 22번째, 23번째, 24번째 순항미사일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하나가 따라갔습니다. 화면 안에서 두 점이 가까워졌습니다. 지휘소 안에 숨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 점이 겹쳤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순항미사일 24발 전부 격추. 그러나 아직 드론이 남아 있었습니다. 22기의 자폭 드론.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드론은 느리게 날아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습니다. 고도가 낮습니다. 지형지물 뒤에 숨어서 옵니다. 전통적인 방공 체계가 가장 많이 놓치는 표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드론 탐지 모드 전환합니다. 칼리드가 통역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궁이 레이더가 탐지 주파수를 바꿨습니다. 적어도 소형 표적 탐지 특화 모드였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하며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화면에 드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 다음에는 선명하게, 22기 전부 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론에 대한 요격은 달랐습니다. 미사일을 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직격탄 방식이었습니다. 정밀하게, 하나씩, 화면에서 드론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칼리드는 화면을 보면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번째,
11번째, 15번째 드론이 사라졌을 때 지휘소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UAE 병사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랍어였습니다. 통역이 박진수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진수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16, 17, 18, 19번째 드론이 격추되었습니다. 20번째가 격추되었습니다. 21번째, 그리고 마지막 하나.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40km.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두 점이 화면을 가로질러 서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지휘소 안에 다시 숨소리가 없었습니다. 겹쳤습니다.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의 붉은 점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23분. 교전 시작부터 36분이 지났습니다. 지휘소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화면을. 칼리드가 먼저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그는 박진수를 보았습니다. 박진수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콘솔 옆을 잡고 있던 손. 손가락 마디가 아직 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이정우가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박진수를 봤습니다. 숫자를 읽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박진수에게만 들리도록. 박진수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이 한번 감겼다 열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UAE 군 지휘관이 화면의 결과를 정식으로 집계했습니다. 발사된 요격 미사일 63발, 명중 61발, 요격 성공률 96.8%. 그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지휘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숫자를 보았습니다. UAE 병사들이 보았습니다. 칼리드가 보았습니다. 이정우가 보았습니다. 박진수가 보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칼리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부다비의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없었습니다. 불꽃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느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인지 박진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칼리드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때 칼리드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진수를 보았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내 가족이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마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지휘소 안. 새벽 4시 25분. 아부다비는 조용했습니다.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96.8이라는 숫자가 전 세계로 퍼지기까지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펜타곤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는 오후였습니다. 해밀턴은 점심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UAE 교전 결과 나왔습니다. 해밀턴이 물었습니다. 천궁이 요격률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96.8%입니다. 해밀턴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보십시오. 96.8%입니다. 해밀턴은 일어섰습니다. 점심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긴급 보고서가 화면에 열렸습니다. 미국의 독자 위성 감시 데이터와 대조한 결과. 수치는 사실이었습니다. UAE 측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64개의 비행체가 날아왔습니다. 61개가 격추되었습니다. 남은 3개는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아부다비 도심에는 단 하나도 닿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은 보고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중동 실전 공인 요격률은 약 70%였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실제로는 그보다 낮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이 첫 실전에서 96%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4분의 1. 인도는 즉시. 요격률은 압도적. 해밀턴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넉 달 전 같은 방에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막을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작전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도 같은 시각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비공식 석상에서 한국산 미사일이 UAE에서 망신당할 것이라고 말했던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그 발언이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 새어나갔습니다. 방산 커뮤니티 안에 퍼졌습니다. 96.8이라는 숫자와 함께 그 관계자의 이름이 조롱과 함께 오갔습니다. 일본이 막겠다고 위협한 부품들은 이미 한국산으로 대체된 상태였습니다. 위협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자르겠다고 치켜든 칼이 처음부터 빈 칼이었습니다. 사우디에 그 숫자가 전달된 것은 교전 종료 48시간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상황실. 아흐마드 준장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UAE 교전 데이터. 요격 성공률 96.8%. 그는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꺼낸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였습니다. 동결된 협상에서 받은 그 서류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아흐마드는 한국 측 연락 채널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내부에서 논쟁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친미파 인사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린다. 외교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나 왕세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 안보가 외교적 체면보다 먼저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우디 역사에서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독자 방산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협상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가 먼저 제안을 꺼냈습니다. 천궁이 포대 8개, 요격 미사일 480발, 대금의 70%를 원유로 결제. 이전 협상보다 물량은 2배였습니다. 원유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그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박진수는 UAE에서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정우에게 전화로 들었습니다.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포대 8개 달랍니다. 박진수는 전화기를 들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부다비의 낮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해. 그것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협상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유 공급 기간 최소 5년 장기 계약, 국제 유가 변동과 무관한 안정적 공급 가격. 사우디는 거의 수정 없이 수락했습니다. 천궁이가 절실했던 사우디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거래의 총액은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금의 상당 부분은 원유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무기 하나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중동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UAE는 시범 배치된 포대 2개의 정식 구매를 확정했습니다. 추가로 4개를 더 주문했습니다. 카타르가 공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쿠웨이트가 뒤따랐습니다. 바레인과 오만까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걸프협력회의 6나라 전체가 한국산 방공 체계를 검토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러시아의 위협에 놓인 나라들이 UAE 교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산 무기만이 유일한 선택지이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말이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주가가 사우디 계약 확정 소식이 나온 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그 보고서들에는 공통적으로 한 나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펜타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이 나왔습니다. 천궁이와 미국의 사드 체계를 연동하는 통합 방공망을 함께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협력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넉 달 전 한국을 막으려 했던 바로 그 나라가 이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는 무기 거래를 넘어섰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 대통령을 리야드로 초청했습니다. 국빈 만찬. 양국은 방산을 넘어 에너지, 건설, 첨단 기술 전 분야의 전략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궁이 하나가 열어젖힌 문 뒤에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부다비에 한국산 무기의 중동 정비 허브가 세워졌습니다. UAE가 별도의 장기 원유 공급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자국 하늘을 지켜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계약이 확정된 그 주, 사우디 항구에서 유조선 3척이 출발했습니다. 초대형이었습니다.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홍해를 경유하는 대체 항로를 한국 전용으로 열어주었습니다. 그 배들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박진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아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구름 위였습니다. 아래가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D-89라고 적어두었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숫자 밑에 새로운 숫자를 적었습니다. 96.8.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2026년 여름. 부산항. 초대형 유조선 3척이 입항했습니다. 선체가 너무 커서 항구에 들어올 때 천천히 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부두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부두 노동자들, 항만 관계자들, 몇몇은 그냥 시민들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온 사람들. 첫 번째 유조선이 접안했습니다. 굵은 계류줄이 부두에 묶였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원유가 파이프를 통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울었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두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오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배를 보면서. 에너지 상황실 전광판에서 D-89라는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그 숫자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칼리드는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할 때 아부다비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본다는 것입니다. 별이 보이면 그냥 집에 갔습니다. 흐린 날에도 그냥 집에 갔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씩 올려다봤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해밀턴은 나중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단 한 문장을 가장 오래 고쳐 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을 30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UAE 교전 이후 그의 이름이 방산 커뮤니티 안에서 조용히 알려졌지만 그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창원 공장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이정우와 함께 다음 시험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이번 일이 어떻습니까? 박진수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그리고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증명.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것. 자랑이 아닌 숫자로 보여주는 것. 천궁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14년을 공장 안에서 보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세월이 쌓여서 숫자 하나가 되었습니다. 96.8. 그 숫자 뒤에는 이름도 없이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디인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전투 장면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박진수가 수첩에 적은 그 두 개의 숫자였습니까?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한다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